한국 방산의 성장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독일의 방산 상황이 점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차 군단으로 군림하던 독일이었지만 최근 30년간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방산 지출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을 정도로 꽉 막힌 방산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의식을 느낀 독일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한방을 공개했습니다. 한동안 연이은 수주 실패의 참맛을 봐왔던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무기가 점차 외면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납기 기한이 너무 길다는 것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옛 명성에만 젖어 개발 없이 점차 도태되는 성능 등으로 한물 같다는 갖은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던 독일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가 최신 개량형으로 탈바꿈했고 이를 마침내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2A8로 K2 흑표와 M1 에이브람스 등을 상대로 고전하던 레오파르트 파생형 중에서는 그나마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종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유럽 전차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순환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드디어 한국에 제대로 된 반격을 하겠다고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 직후 독일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공간이 없어 APS를 측면에 다느라고 포탑 옆이 툭 튀어나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탑 전면이 잘 뚫린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갑을 추가하다 보니 포탑이 앞으로도 길어지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개량 과정에서는 포탄 적재 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뒷부분도 길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레오파르트2 초기형과 비교해보면 포탑이 전후좌우 등 전면이 전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로서의 실용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량화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상황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 중량을 늘리는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레오파르트2A8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더욱 최악은 그 계약이 한국의 K2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술이전을 둘러싼 연이은 논란으로 계약 파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와 독일은 전차 사업에 있어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리에테라는 전차를 스스로 개발해 운용할 정도로 나름의 전차 개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유럽의 군축의 물결이 일면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 현대화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공통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는 이탈리아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전차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방산 기술이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프랑스와의 프로젝트라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건 이탈리아뿐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탈리아를 선택했는데요. 당시에는 양국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폴란드는 프로젝트 참여가 거부되면서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로부터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2A8과 MGCS 사업 참여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180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독일에게 버림받은 폴란드는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 번에 무려 1000대 규모의 K2 전차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또한 특유의 재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에 따라 빠르게 납품을 시행하며 폴란드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MGCS 프로젝트 합류 자체를 거부당한 데다가 레오파르트2A8 도입조차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MGCS 사업은 참여국의 신뢰가 없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KNDS사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 라인메탈사가 별개의 4세대 전차 사업을 구상 중이었죠. 또한 프랑스도 독일을 신뢰하지 못해 사업 존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에서 독일의 KNDS는 이탈리아 측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비중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MGCS 프로젝트 합류를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리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MGCS 프로젝트 참여 전제로 거래하기로 했던 레오파르트 2A8의 도입도 취소해버리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이탈리아가 새 전차를 제작해야 할 만큼의 지분을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반대로 독일이 표준 사양에서 1mm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상황입니다. 한 유럽 매체는 독일이 이탈리아를 파트너로 불러놓고는 이탈리아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조금이라도 꾀하자 곧바로 견제를 걸어서 사업을 파토내고 말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결국 양국은 결별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탈리아가 두 곳의 업체와 새로운 전차 사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는 두 곳의 업체 중 한 곳으로 독일의 라인메탈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일부러 KNDS의 국내 경쟁사에 붙어서 복수를 하려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라인메탈 역시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기술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 만무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예상 가능했기에 다른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는 그 기업은 바로 튀르키예의 오토카르였습니다. 오토카르에서 생산하는 전차는 K2 흑표의 마이너 카피 버전 파생형인 알타이 전차인데요. 이탈리아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최근에야 겨우 초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독일 보란듯이 전차를 도입하려면 이미 양산을 거쳐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원본 K2를 왜 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유럽 국가들의 한국 견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인 튀르키예를 끌어들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독일에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독일은 10년 가까이 전차 한 대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은 뜻밖의 한국의 호재의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이 차기 전차로 개발하고 있는 챌린저3가 전차포로 무려 5km 사격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한국과 관계가 있겠나 싶으실 텐데요. 챌린저3가 사용한 주포의 사양이 K2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챌린저3로 성공한 실험이라면 K2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른 3.5세대 주력 전차들이 모두 주포를 매끈한 활강포로 바꾸는 동안 영국의 챌린저2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강선포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강선포는 명중률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강선을 타고 포갑이 새어나가 포구 속도가 낮고 이에 따라 위력 역시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활강포도 강선포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명중률을 갖추게 되자 챌린저2의 강선포는 그저 단점만 남게 되었었는데요. 챌린저3는 이전 기종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른 현대적인 전차들을 따라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채택했습니다. 최근 영국이 이 새로운 주포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5km 사격에 성공했던 것이죠. 전차는 직사 사격을 하는 무기체계고 어지간한 전장에서는 5km 거리까지 장애물이나 지형적 굴곡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역시 챌린저3와 마찬가지로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5km 사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에 5km짜리 직사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사격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환경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최근 K2는 루마니아에 가서 4km 사격 실험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4km 표적도 한국에서는 지형이 허락하지 않아 실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동일 규격 활강포들에 대한 대리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게는 해당 규격 주포를 오래도록 사용해본 노하우도 있었죠. 최근에는 K2가 사용하는 대전차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소위 날탄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이 기존 전차 기술력으로는 최고라고 일컬어지던 독일에 비해서도 월등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에 속하는 한반도에서 그나마 많이 나는 광물은 바로 텅스텐입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은 열화우라늄과 함께 날탄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열화우라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날탄은 텅스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차기 전차로 개발하고 있는 챌린저3이 전차포로 무려 5km 사격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넉넉한 텅스텐 생산량을 바탕으로 날탄의 텅스텐 탄자 기술력 역시 수십 년간 끌어올려왔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독일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79 날타는 60도 경사 복합 장갑을 상대로 863mm 정도의 관통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탄자 기술력으로 불규칙하지만 10% 이상의 추가 관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대략 949.3mm 이상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1m짜리 철판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전차의 성능 목표는 900mm 장갑으로 전방위 보호를 받는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장갑 캡슐을 뚫는 것입니다. 아르마타는 차체 전방 장갑 캡슐 안에 승무원을 전부 몰아넣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인화되어 원격 조종되는 전차입니다. 이 장갑 캡슐을 뚫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무력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전차와 날탄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탈리아 MGCS 프로젝트 참여 거부로 두 국가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후 꼭 필요한 군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전차로 눈을 돌린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 독일의 MGC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던 두 나라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 나라는 한국이 해답이라는 사실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차 개발 사업에 있어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도 전차 개발에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가 합류한다는 것은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전혀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 유럽의 전차 시장까지 거침없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